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2021년도 2학기 자바 프로그래밍 1분반 교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의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교과입니다. 현재 표준 이수체계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였으면 1학년 때 C 언어를 2학기 학습하였고 지난 학기에 C++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표준 이수체계가 바뀌어 올해 신입생부터는 C를 2학기 걸쳐 학습하지 않고 파이썬을 가장 먼저 학습한 다음에 C, C++를 각각 한 학기 학습하게 됩니다. 참고로 C는 매우 오래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C++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도록 C를 확장한 언어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 교과를 통해 학습할 자바는 두 언어와 비교하면 조금 더 최근에 개발된 언어입니다. 현재 각 학생의 프로그래밍 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모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교과에서는 자바 언어를 학습하지만 객체 지향에 대해 좀 더 집중하여 학습할 예정입니다. C++를 통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뭔지 기본적인 이해는 하였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이 교과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물론 자바 언어의 특징, 문법도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는 고학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학년이 되면 지금까지 배운 언어 중 하나를 자신의 주특기 언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특별히 선호하는 언어가 없다면 저는 자바를 자신의 주특기 언어로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파이썬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파이썬은 C, C++, 자바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언어입니다. 따라서 C부터 학습한 학생이고 C나 C++에 조금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자바가 그런 언어들 중에 가장 다루기 편한 언어일 것입니다. 문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지만 C, C++와 비교하면 매우 괜찮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추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순위를 매달 측정해서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TO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매달 TOB 인덱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바의 순위는 3위입니다. 3위이지만 1위, 2위를 하고 있는 C, 파이썬과 그 레이팅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매우 최근까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언어가 자바 언어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파이썬이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가 한때 매우 떨어졌다가 다시 1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C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Embedded System, IoT 등 하드웨어 관련된 프로그래밍이 많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이런 데서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파이썬이 급격하게 또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는 또 대학에서 강의하는 언어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바가 한동안 first language로, 물론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부는 계속 C 언어를 입학했을 때 처음 강의하는 언어로 사용을 했었지만 한때 자바가 그것을 많이 대체했습니다. 지금은 자바 대신에 파이썬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도 이런 언어 순위에 반영이 됩니다. 대학에서 어떤 언어를 많이 강의하냐, 그것도 이런 순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는 TOB 같은 데서 TOB에서 매달 발표도 하지만 다른 여러 곳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들이 지금 대중적으로 또는 학계에서 또는 업계에서 현장에서 어떤 언어들이 또 어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익히고 사용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드몽크라고 하는 곳에서는 GitHub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저장이 되는 그런 언어들,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코드들이 이제 GitHub 같은 데는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밍에서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코드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GitHub에서 많이 저장되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인지,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는 각종 프로그래밍 개발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모를 때 구글링 하면은 가장 먼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가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이고요. 저도 어떤 요소들이 잘 모를 때 구글링 하면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들 가서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이트를 이용해서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드몽크이고요. 그 레드몽크에서는 자바가 파이썬하고 공동 2위로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위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만큼 웹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의되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 PHP,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의 경우에도 백엔드 언어로, 웹의 백엔드 언어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CSS, C#, TypeScript 이런 것들이 다 웹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IEE에서도 이 순위를 매기는데 IEE의 순위는 매년 한 번씩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는 순위는 작년도 2020년도 순위입니다. 그 순위에서는 자바가 2위고요. 파이썬이 1위입니다. 전체 랭킹에서는 2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IEEE의 순위는 좀 재미있는 게 잡 기준으로, 또 오픈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또 추세를 기준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웹 분야, 엔터프라이즈 분야, 모바일 분야, 인베이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는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언어들이 더 인기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잡을 기준으로 4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바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바는 웹, 모바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용어로, 일반 용어로 모든 것에 랭킹이 되어 있고, 이 모바일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바는 웹의 백엔드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기본 언어로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용어로도 일부 응용들을 개발할 때 요소들을 자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바가 조금은 한 1, 2년 전에 비해, 한 4, 5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 인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괜찮은 언어이고 널리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 능력을 발전시킬 때 학습하는 용도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때 저는 되게 자바가 좋은 언어라고 생각됩니다. C, C++보다도 자바가 배우기가 좀 더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문법이 단순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바라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아직 나의 언어를 결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자바를 자신의 주특기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학교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든다고 생각할 때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뭘 중점적으로 설계의 핵심으로 삼냐 하면은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필요한지 살펴보게 되겠고,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함수들을 만드는 것, 함수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어떤 함수들을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거기에 초점을 둬서 만드는 방식이 구조화 프로그래밍입니다.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바로 구조화 프로그래밍입니다. 여기서는 주 핵심이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도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C 언어가 개발될 당시에는 다양한 응용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C 언어는 1970년도에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언어이고, 그 당시에서는 가정에 PC들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만들어야 했던 응용들은 응용들이라기보다는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것,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즉,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 더 핵심인 시대였습니다. C 언어는 운영체제를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둬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응용들을 C 언어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응용들, 웹 응용, 모바일 응용 등등의 언어, 등등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C 언어라기보다는 C 언어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기능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모델링하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할 때 이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뭔지, 어떤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게 되겠고, 그 데이터들, 그 다음에 기능들을 어떻게 객체로 모델링 할 건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가 중심이 됐다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겠고, 이 데이터를 객체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즉, 이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캡슐화라고 하는데, 이런 객체들을 찾아내서 이 객체들을 클래스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 단위가 클래스입니다. 구조화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단위가 함수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학기에 이 교과를 어떻게 강의하는지, 어떤 순서로 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Early Object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Late Object 방법입니다. Late Object 방법은 지난 학기에 혹시 제 C++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때 사용한 방식이 Late Object 방식입니다. 객체지향하고 무관한 프로그래밍, 문법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고 강의 후반부에 객체지향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Late Object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표준 이수체계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공부를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은 C++ 언어를 학습했고 객체지향 개념을 조금 익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객체지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Early Object, 강의 초반부터 객체지향을 중점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수업 초기부터 객체지향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강의의 또 다른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C++를 배울 때에는 주로 콘솔 기반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부터는 자바에서는 GUI 기반 실습을 병행합니다. 학기 과제도
GUI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제작할 겁니다. GUI 기반이라는 것은 콘솔에서 문자 텍스트 기반으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를 띄우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응용을 구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GUI 기반 실습을 병행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제가 만든 교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교재를 제가 책으로 내서 출판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교재를 PDF 형태로 매주 강의 슬라이드와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학기에도 원래는 계획은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원래 지난 학기 끝났을 때는 학교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지만 지금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심각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현재 최소 5주 동안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 수업이지만 이 수업도 최소 5주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혹시 어떤 수업의 진행 방법에 변화가 있으면 저도 공지할 거고요. 학교에서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 유튜브 채널은 제가 강의한 모든 영상들이 올라가는 채널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EL에 접속해서 EL을 통해서 수업을 들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하지만 제 지난 강의들 또 이번에 강의하는 강의들도 여기에 올리고 그 링크를 EL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리트코드라는 사이트와 또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사이트 judge.koreatech.ac.kr 요 사이트도 활용을 합니다. 참고로 10월 첫째 주에 제8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이런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검증해 보고 테스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저는 라이브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이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응답, EL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의무적으로 또 2주에 한 번은 올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강의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강의 평가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최소 2주 한 번은 올리셔야 되겠지만 더 많이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린 질의에 대한 답변만 보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이 올린 질의에 대한 답변들도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은 강의 동영상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실습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건 강의에 포함이 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들이 진행이 될 텐데
과제가 끝나고 나면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 동영상도 올라갑니다. 그것들도 다 보시고 학습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주 이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정입니다. 그때 되면 백신들을 많이 맞은 상태가 돼서 전면 수업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소 지난 학기처럼 실습 집중 주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몇 주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시험들도 비대면으로 계속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정보는 이렇고요. 혹시 학습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질의응답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질의응답 외에 다른 이유로 또는 질의응답에 올렸지만 질의응답에 계속 질문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질문해 주시고 싶으시면은 메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에 잠깐 써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루 이틀 동안 한 2, 3일 동안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보다는 좀 더 빠른 피드백을 원하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은 제가 수시로 어쨌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교 정보가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지만 조교가 배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저 말고 조교하고도 여러 가지 학습에 관련된 질의응답 또는 인터랙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이 수업은 NCS 교과로 운영이 됩니다. NCS 교과로 운영이 되지만 특별히 기존에 했던 수업 방식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NCS 교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갖추었는지 시험을 우리가 보니까 중간, 기말, 또 실습 시험도 보고 학기 과제도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일부 문제는 NCS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점 시험 문제에 표시가 될 것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S 교과와 관련된 정보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평가하는 방법은 요소들이 좀 많은데요. 출석, 질의응답, 퀴즈, 실습 과제, 중간, 기말, 학기 과제, 실습 시험 이렇게 많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시험은 총 3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뒤에 설명드렸지만 2주에 한 번 올리셔야 되겠고, 퀴즈는 챕터별로 매 슬라이드마다 3문제 정도 퀴즈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고, 매주
숙제가 있을 것이고요. 프로그래밍 숙제. 그 다음에 학기 과제로 게임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못하시더라도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 스타일이 조금 다른 교수님들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제 강의 스타일하고 좀 안 맞는 분들은 같은 시간대 여러 분반들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강의 내용이 대단히 많고 또 약간은 어려운 내용들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해서 이 수업이 나랑 맞는 수업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공드리는 자료에는 교재, 강의 슬라이드, 그리고 수업 실습 및 실습에 사용한 자바 프로젝트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해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퀴즈와 질의응답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퀴즈는 매주 나간다고 했는데 매주보다는 강의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제시가 될 것입니다. 3개에서 한 5개 문제 제공이 되고 사지선다나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찍으시면 안 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여유를 갖고 퀴즈를 풀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정답 비율이 최종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계속 틀리면 5%가 빵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충분히 학습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 문제를 풀면서 또 교재나 강의했던 내용을 찾아봐서 답을 작성해도 됩니다.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주마다 최소 한 번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EL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바를 사용하는데 이클립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학습 내용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코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질의의 제목은 이런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제목을 보면 저도 어떤 걸 질문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뭘 질문하는지 잘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올릴 때 기존 질문들을 잠깐 훑어보고 제목이라 또 보고 유사한 질문이 이미 올라와 있는지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2주마다 최소 한 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2번 질의를 안 한 것이 됩니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뭐 5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에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하면 조금씩은 제가 반영을 해드리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2주에 한 번은 하나의 질문은 하셔야 합니다. 그런 형태대로 질의응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제는 프로그래밍 과제 실습 과제들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하면은 수업 시간에 실습하고 실습을 한 내용들을 올리고 또 숙제로 한 건 숙제로도 올리는데, 이제는 그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실습한 것도 여러분들이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과제한 거를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든지 마감 기한 전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숙제가 나가면 일주일 기간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각 제출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겠고, 이 기간 내에 제출 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프로그램 숙제를 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것을 설명하라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주석에 그 설명을 포함해야 되겠고, 그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숙제를 하셔야 되겠고, 프로그램 숙제는 보통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압축 파일로 엑스포트해서 그 압축 파일을 EL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과제는 저지 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저지 사이트와 관련된 설명은 그때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제 마감 기간 이후 랜덤 선택된 제출 소스를 이용해서 과제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나도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 제가 설명해 드리는 어떤 팁들, 이런 것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기준은 조교가 결정을 할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프로그래밍 숙제당 1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할 것입니다. 채점은 뭐 30점 만점으로 하더라도 각 숙제마다 최종적으로는 1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부여가 될 겁니다. 감점 요인들은, 기본적인 감점 요인들은 프로그래밍 주석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 주석이 없으면은 감점이 됩니다. 제출한 모든 소스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석에는 반드시 이름과 학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들여쓰기를 해서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요구사항을 온전하게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감점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함수를 완성해라 그랬는데 2가지만 완성했다. 그럼 감점이 됩니다. 3가지를 완성하라 그랬는데 1가지는 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와 관련된 이제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정보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바가 계속 새 버전들이 6개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이 되게 아웃데이트, 그러니까 새 기능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최신 내용들을 반영하고 매 학기 읽어보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제 교재를 위주로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제 교재 말고 최신 자바 교재를 하나 더 준비해서 같이 그 배우는 내용들을 제 교재도 읽어보고 제 강의 내용도 듣고 다른 준비하신 교재 내용도 읽어서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나열된 교재들은 이제 강의 교재로 만들어진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교재로 만들어지는 교재들이 있고요. 이런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언어를 학습할 때 구입해서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해보면서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해보고 타이핑해서 실행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면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고, 그런 교재들 말고 이제 언어들마다 이런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교재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두껍고요. 이런 교재들은 쭉 구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교재가 아니라 이제 사가지고 옛날 영어 사전처럼 꽂아놓고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교재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잘 모르면 교재를 열어보기보다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기사들이나 블로그에 있는 또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봐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레퍼런스 교재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UI 기반 프로그램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자바 FX라고 하는 GUI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GUI 실습을 할 거고 학기 과제를 할 것입니다. 근데 자바 FX에 관련된 교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최신 교재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바 FX와 관련된 교재도 제가 별도 직접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자바 FX와 관련해서 공부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재들은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일반적인 자바가 아니라 좀 더 고차원 고급 내용을 학습해 보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책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좋은 학습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제 자바와 관련된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일반적인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마치고 나면 이런 클린 코드나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1,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는,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학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도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래밍 학습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2인이 짝이 돼서 함께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실력이 아주 월등한 친구랑 되게 못하는 친구랑 둘이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학습하는,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있으면은 서로 같이 만나서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친구들을 하고 서로 숙제를 한 다음에 서로 교환해서 보세요. 그래서 코드 리뷰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를 보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친구들이 작성한 코드를 서로 교환해서 리뷰해 보면은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한 다음에 서로 디스커션 해보는 거죠. 뭐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너 그 코드 그렇게 짰어?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짠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서로 학습하는 그런 방법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TDD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근데 보통 테스트 프로그램은 함수 단위로 테스트를 짭니다. 그럼 이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이 함수를 테스트할 함수를 먼저 짜는 그것이 TDD입니다. 그래서 TDD 하는 습관을 기르면 상당히 또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짜려 그러면은 이 함수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테스트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요. 테스트 프로그램 완벽하게 짤 수 있으면은 완벽한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학습할 때 늘 생각하면서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상당히 학습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제가 몇 군데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백준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경시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요 리트코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학습할 때는 이 사이트만큼 좋은 사이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있는 문제들도 가끔 수업 시간에 활용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할 내용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4주까지 그 객체지향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외를 좀 설명드리고요. 예외 처리하는 방법 자바에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하면 자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객체지향 내용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 초기로 되돌아가서 자바의 구조까지 자바와 관련된 객체지향 외적인 요소들 원시 타입, if문, while문, for문, 배열, 문자열, 열거형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도 조금씩 언급을 하지만 자바의 기본적인 내용, 객체지향과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6주부터 9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8주에 그 사이에 한번 중간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GUI 관련된 설명들을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GUI 관련된 강의, 실습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주부터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자바의 고급적인 내용, 객체지향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객체지향 관련 없이 뭐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든지 범용 프로그램이라든지 고급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13주에 한번 실습 시험을 진행할 거고요. 실습 시험은 저지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겠고 15주에 기말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기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자바를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자바는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강의를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을 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는 매 학기 게임을 하나 정해서 GUI 기반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게임들을 살펴보면 지뢰찾기, 테트리스, 포켓몬팡, 스페이스 인베이더, 팩맨, 고스톱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팩맨하고 고스톱은 생각보다 조금 개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되돌아가서 새로운 걸 뭔가 만들지 말고 옛날에 했던 거 하나 가져와서 이번 학기에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켓몬 팡이라고 하는 게임을 요 형태인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포켓몬들을 이용해서 애니팡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이미지는 꼭 그 포켓몬들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이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연예인들 사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걸 갖고 하셔도 됩니다. 뭐 이미지를 뭘 갖고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바꿔 가지고 없애는 거죠. 없애 가지고 그한 게임을 진행할 텐데 이 게임을 한 학기 동안 제가 코드를 드리면 그 코드를 분석해서 제가 완성해 하라고 하는 메소드들을 완성을 하게 되면 한 단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코드를 드리고 또 거기에 일부 코드를 또 뺀 상태에 드리면 또 완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한 3번 또는 4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애니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기 과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자바는 아까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6개월마다 3월과 9월에 새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나온 버전이 16이고요. 이 16이 2번 업데이트해서 현재 16.0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는 이 16.02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9월이 되면 1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7을 설치해도 써도 상관은 없지만 17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16까지 포함된 자바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 버전은 16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요.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GUI 라이브러리로는 자바 FX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들을 설치해서 구축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 영상을 촬영했고 별도 문서도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환경을 구축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이클립스 사용법들은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을 대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파이썬을 써보신 분들은 파이썬 설치하면 IDLE라고 하는 개발 환경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다가 파이썬 그 문장들을 실행하면은 결과들을 바로바로 출력해 줍니다. 그것처럼 자바도 JShell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 9부터는. 그래서 콘솔에서 JShell을 시행해 가지고 간단한 자바 코드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교과와 관련된 어떤 걸 강의하고 어떻게 강의하는지, 어떤 순서로 강의하는지, 뭘 초점에 두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